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친구들이 이곳에 사연을 보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기 결혼을 당한 당사자는 바로 저고요. 사기 결혼을 당한 것도 세상 살아가면서 겪을까 말까한 일이거늘 저는 그 자식이 여자들 뒤통수 치고 다니는 놈이라는 걸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던 비행기의 승무원 덕분에 말이에요. 제 사연을 들은 친구들은 너는 진짜 조상이 도왔다라고들 합니다. 대체 어떤 놈이었길래 그런 말들을 한 것인지 궁금하시죠? 아마 지금부터 시작되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도 세상에를 외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와 그 자식이 결혼하기 전 저희는 1년간의 연애를 했어요. 1년이었지만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둘 다 사업을 하는 직업의 특성상 시간이 자유로워 여행도 자주 가고 365일 내내 붙어 있었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장수 커플들 이상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한다는 건 사랑만으로는 되질 않는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첫 장벽은 그 자식의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기였지만요. 저한테 자기는 고아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친척 손에서 자라다가 초등학생 때 보육원에 맡겨줬다고 말이에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자라온 환경이 어른들이 보셨을 때 불편하다는 거,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알고 있으면서 뭐하러 왔냐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장인 장모님의 그런 염려, 제가 자란 환경에 대한 염려, 그런 걱정하신 것 무색할 만큼 수정이한테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고생 한번 안 시키고 늘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수정이 얼굴에서 웃음기 사라지는 일 없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제 자리를 다 마련해 놓았고요. 이번에도 중국적으로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고, 그래, 그래. 이 친구 이거 우리가 속물인 줄 알았나 보네. 아이, 뭐, 물론 자네 얼굴 보고 우리가 이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 그걸 정할 생각이기는 했네. 거짓말 아니야. 에헤이, 울기는 왜 울고 그래? 어? 아휴, 서러웠지. 그게 뭔지 나도 잘 알아.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컸지만 어디 하나 마음 둘 곳도 없고 친척이라고 있는 인간들인데 그렇게 눈칫밥을 주고 말이야. 나도 다 아네. 참, 나이도 젊은 친구가 혼자서 고생이 많았겠네. 어머머, 아이고, 얘 수정아. 너 아빠 휴지라도 좀 가져다 드려라. 자네 장인될 뿐도 자네랑 똑같았어. 혼자서 세상에 살아남아 보겠다고. 이 사람은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친척집에서 그냥 뛰쳐나와서는 13살부터 혼자 서울에서 별별 일 다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야. 어떻게 인연이 되려면 된다더니만은 사위랑 장인이 이래저래 대화가 잘 통하겠네. 안 그래요? 그러네. 그만 울어. 내가 그렇게 커서 그런가 우리 수정이는 금지옥엽처럼 키웠어. 자네에 비하면 이 자식이고 우리가 너무 곱게 키워서 자네가 데리고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아니다. 자네가 아마 딸 자식 키우는 기분일 거야. 그래도 우리 수정이가 자기 일 똑부러지게 해내고 어디 가서 예의 없이 굴지도 않고 이 녀석 속도 꽤 깊은 녀석이야. 그러니까
둘이 살면서 서로 모자란 부분, 서로 어려워하는 부분 잘 채워주고 살면 돼. 알겠어?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같은 건 상관없어 하셨죠. 그저 사람의 성실함과 선함만 있으면 된다는 주의셨거든요. 저도 그 사람의 그런 면모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한 것이었죠. 경제적으로도 꽤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개발에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반해서 연애며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게 다 쇼였습니다. 다 거짓말이었고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죠. 결혼식 진행에 있어서도 저희 부모님은 그 자식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친척도 없는 그 자식을 생각해서 스몰 웨딩으로 진행하자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소규모로 진행이 되었기에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지 못했던 것도 같네요. 생각해보면 신혼여행지를 정할 때도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신혼여행은 해외로 나가야지. 일본 가자니까 일본? 배 타고 가는 거 말고 비행기 타고 좀 멀리 가자고. 오빠, 우리 연애하면서 일본 한 번 나간 거 빼고 어디 나가본 적 있어? 없잖아. 비행기 공포증이 있냐니까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뭐야? 오빠 혹시 뭐 나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스튜어디스야? 그래서 나랑 비행기 안 타려고 하는 거야? 어, 맞네, 맞아. 에이,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애도 아니고 내가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비행기를 안 타겠어?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오빠랑 나 애 아니야. 어? 그리고 진짜 그렇다고 해도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무조건 신혼여행은 발리로 가. 발리까지 배 타고 갈래? 뭐 신혼여행 하러 가는 데만 몇 개월 걸릴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오빠, 나는 결혼식은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아무 상관 없었어. 그거 알지? 그런데 신혼여행은 딱 한 번이잖아. 아니야? 나 신혼여행은 절대 포기 안 해. 나도 오빠랑 비행기 좀 타보자. 어? 저는 연애를 하는 1년 동안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번지점프도 잘 타고 놀이기구도 잘 타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행기만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만 했죠. 연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혼여행을 가는데 살면서 한 번뿐인 신혼여행까지도 늘 가던 여행지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뭐 전 여자친구가 스튜어디스였냐? 물어도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면 가자. 대체 왜 못 가는 거냐? 하면서 제가 신혼여행 문제로 좀 세게 나갔습니다. 그래. 빨리 간 김에 오빠가 가서 아빠 거래처 사람한테 대신 선물이라도 좀 주고 오면 좋잖아. 그러면 아빠도 기분 좋으실 테고, 오빠도 아빠한테 점수 한 번 더 따는 거고, 어? 아빠한테 점수 따면 우리야 좋지. 안 그래? 오빠 중국 사업하는 거 좀 힘들다고 아빠한테 말했었다면서? 참, 놀라기는? 아빠가 나한테 말씀하시더라. 얼마가 부족한 거냐고. 그러니까, 어? 발리 가서 여행도 하고, 아빠한테 점수 딸 일도 한 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 장인어른 거래처 사장님이 그쪽에 있어? 아우, 그래. 가자까짓 거. 갑시다, 가. 저 시기에 그 자식이 해외 쪽으로 하던 사업이 주춤했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도 거짓말이었단 걸 나중에 알았지만요. 그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아빠가 더 보태주시려고 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인간이 발리를 갔던 이유는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한테 사업 투자금을 받으려고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그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이익 챙기는 데만 바쁜 그런 인간이었네요. 신혼여행에 들떠있던 저는 저런 걸 생각지도 않고 그저 신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느라 녹초가 된 것도 공항에 들어서니 날아가 버렸죠. 오빠, 누가 보면 연예인인 줄 알겠다. 무슨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꼈어. 앞이 보이기는 해? 실내에서는 좀 벗지? 답답해 보여. 어? 아니야. 아니, 나 라섹 했잖아. 라섹하고 나면 눈이 금방 피로해지거든. 사실 나 오늘 자기한테 얘기 안 했었는데 결혼식 할 때 엄청 긴장했었어. 시 끝나고 나니까 눈에 피로가 확 몰리더라고. 지금도 형광등빛 보면 눈이 막 시려. 공항에 도착한 그 자식은 비행기에 올라타서도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런 모습 있잖아요. 연예인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연예인들이 꽁꽁 싸매고 있는 그런 느낌? 그 자식이 딱 그런 모양새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하기야 뭐 긴장했으면 피곤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별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어느 평범한 여행객들처럼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비행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자식이 깊은 잠자리에 들었는지 꾸벅꾸벅 고갯짓을 하다가 선글라스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거를 지나가는 승무원분이 주워서 제게 건네주었죠. 그런데 제게 선글라스를 건네주던 승무원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물건은 제게 건네고 있지만 시선은 제 남편이었던 그놈에게 거의 반고정이 되어 있다시피 했죠. 뭐지? 뭐야? 왜 남의 남편을 저렇게 쳐다봐?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물 좀 더 드릴까요? 다른 건 더 필요하신 것 없으세요? 자리가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등등. 그 승무원은 유독 저한테만 와서 자꾸 저런 식으로 말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게 쪽지를 건넸죠. 옆에 있는 그 남자한테서 도망치세요. 라는 메모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를 받아들고 한동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승무원이 어디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뜬금없잖아요.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옆에 있는 그 남자한테서 도망치세요 라는 저런 쪽지를 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기로 하고 잠을 청하려 하는데 승무원이 다시 한번 제게 와서 쪽지를 건넸어요. 이상하게 보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라는 내용을 적은 쪽지를 건네면서 제게 말을 걸어왔죠. 고객님, 자리가 불편하시다면 현재 기내 뒤쪽 좌석 한 칸이 공석이 있어서요. 자리를 옮겨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옮겨주세요. 남편이 저 때문에 불편하게 자는 것 같네요. 그렇게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한 번은 들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마치 첩보작전을 수행하듯 저와 그 승무원은 기내 뒤편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 자리에 앉은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저는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충격과 대혼란 속으로 말이에요. 뭐예요? 지금 이거?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뭐예요? 그쪽이랑 저 사람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거를 그쪽이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나랑 오늘 결혼식하고 지금 신혼여행 가겠다고 비행기 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뭐예요? 옆에는 제 친구고 그 옆에는 김준수요. 아니다. 고객님한테는 저 자식이 이름을 뭐라고 알려줬어요? 제 친구한테는 김준수라고 했었고 그 전 여자친구한테는 박철민이라고 했다던데 이번에는 이름이 뭐래요? 승무원이 자기 핸드폰을 열어 제게 보여준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예식을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게 저 사람 이름이라고 말입니다. 김준수, 박철민, 저는 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이름은 서지호였으니 말입니다.
분명히 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맞는데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까지 한 남자가 이름도 다르고 심지어는 나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내 뒷좌석에 앉아 이게 뭐예요?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 자식은 저를 만나기 3년 전쯤 이미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너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너랑 나 닮은 애들도 한 명씩 낳아서 그 애들은 우리처럼 외롭게 크지 않게. 우리 아들, 딸 결혼하는 것도 다 봐주고 손자, 손녀도 봐주면서 우리 그렇게 잘 살아보자. 응? 너랑 나 너무 외롭게 살아왔잖아. 우리,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네 옆에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외로움, 서러움, 그런 거 내가 다 채워줄게. 나랑 결혼하자. 그 자식은 승무원의 친구와 결혼을 했었더군요. 지금부터 승무원의 친구를 소희라고 부르겠습니다. 승무원이 제게 말해주기를 자기와 소희 씨는 단짝 친구였다고 했어요. 소희 씨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대요. 그러던 중 할머님이 소희 씨 중학교 입학할 즈음 돌아가셔서 자기 집에서 함께 살다시피 자랐다고 말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사는 소희 씨가 안쓰러워서 자기 부모님이 자주 챙겨주셨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소희 씨가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알았던 터라 꼭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만난 놈이 세상에 둘도 없는 쓰레기였다고 말을 덧붙였죠. 김준수, 저 인간 때문에 소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자식이 소희한테 뜯어갈 수 있는 돈은 다 뜯어가고 하다 소희 앞으로 사채까지 다 끌었었어요. 그리고서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만은 결혼식 당일에 사진 찍고 그대로 잠수 타버렸거든요. 일단 그 자식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던 소희 씨는 세상을 떠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자식이 저지른 일에 허덕이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이에요. 그 인간이 소희 씨한테 한 짓은 정말이지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이었습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사람한테 할 짓은 정말 아니었어요. 자세한 상황을 들으면서 저는 손을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식은 처음부터 소희 씨한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어요. 일부러 가족이 없는 소희 씨를 노린 거였죠. 그 자식은 소희 씨 앞에서 늘 불쌍한 척 돈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아, 소희야, 나 배라도 탈까 봐. 원양어선 타면 그래도 목돈 만들 수 있대. 바다에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너, 나 그 정도 기다려줄 수 있어? 아니야. 나 진심으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쳐다보지 마.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 너 그런 거 알아? 내 눈에, 내 앞에 막 기회가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부모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몸뚱아리밖에 없어서 그 기회를 못 잡아. 돈 몇 천만 있으면 나 진짜로 남들 보란 듯이 일어서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이 망할 놈의 세상이 나한테는 기회조차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거야. 부모 없는 놈은 성공할 자격도 없고 잘 살아볼 기회도 가질 수 없는 거지.
안 그래? 아, 그래서 이런 생각하다 보면 너랑 내가 헤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또 왜 그래? 어? 굳이 크게 돈을 벌어야 해? 그렇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오빠? 나는 그냥 오빠랑 나랑 지금처럼 일하면서 남들 버는 것처럼 평범하게 돈 벌고 그 돈으로 우리 둘이 살만한 집 구해서 살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오빠가 그랬잖아. 우리는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인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나는 있잖아. 오빠랑 결혼해서 평범하게 둘이 돈 벌고 나중에 우리 애들 낳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고 소소하게 살고 싶어. 돈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오빠가 힘들어하는 건지, 그리고 오빠 자꾸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 만다 그런 얘기하는데 나 그런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속상해. 어? 야, 소희야, 소희야, 이게 현실인 거야. 어? 이게 현실이라고. 너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왜 너랑 내 부모들이, 우리 부모라는 인간들이 우리를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내다 버렸을까? 뭐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 인간들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가진 것도 없는 인간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좋다고 만나서 애 덜컥 가져놓고 책임 못 지겠으니까. 자기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애 새끼까지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으니까 낳아놓고 그냥 우리 버린 거야. 어? 평범? 평범하게 사는 거 좋지. 좋아. 그런데 너랑 나랑 지금 이 상태로 결혼해서 애 낳으면 우리가 과연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응,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도 결국은 우리 버린 부모들 모습 그대로 뒤따라가는 거야. 내가 그게 싫어서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같아서는 있잖아. 돈 많은 여자가 나한테 결혼이라도 하자 했으면 좋겠어. 서운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너나 나나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거 그거 싫잖아. 안 그래?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어? 뭐냐, 거선? 그게 뭐 쉬운 건 줄 알아? TV에서 나오는 것만 잠깐 봐도 그거 보통 일 아니야. 너무 위험하다고. 오빠,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좀 생각해보자. 어? 하다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거잖아. 대출, 대출 좋지. 그거는 너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나 가능한 거고. 나같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돈 버는 놈한테는 대출도 안 나와. 내가 대출이 나왔으면 진작에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라도 해봤겠지. 나라고 그런 거 안 알아봤을 것 같아? 소희야, 오빠가 진짜로 숨 쉴 구멍이 없다. 그깟 몇 천 못 구해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 나 있잖아. 가끔 공중 화장실 가면 장기 삽니다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거를 한참 동안 쳐다봐. 내 몸은 얼마나 사줄까? 막 그러면서 오빠 미쳤어?
그런 생각 하지도 마. 미쳤나 봐, 진짜. 얼마가 필요한데? 어? 내가 대출 이런 거 알아본 적 없어서 내 앞으로 얼마가 나올지 그건 나도 몰라. 그런데 일단 오빠가 얼마 필요한지 말해줘봐.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상한 생각하지도 말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승무원이 말하기를 그 자식은 틈만 나면 소희 씨한테 원양어선이라도 타야 할 것 같다. 장기라도 팔아야겠다. 뭐 그런 소리를 하면서 협박을 했대요. 소희 씨는 말할 사람이라고는 절친한 자기밖에 없어서 그 자식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날이면 자기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속상해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롭다면서 말이에요. 제가 몇 번이고 헤어지라고 했었어요. 너 그런 인간 계속 만났다가는 네 인생 망가질 것 같다고요. 그런데 소희가 그놈한테 제대로 꼬임을 당한 상태라. 멍청한 기집애. 소희 걔요. 그 자식 때문에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은행 대출로 가다가 나중에는 2금융권, 그 다음에는 3금융, 그 다음에는 사채까지. 김준수 저 자식 때문에 소희 인생이. 그런데 저 자식 끝도 모르고 계속 소희한테 대출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소희 걔 잘 다니던 은행에서도 잘리고 그러면서도 그 멍청한 기집애 저 자식 말에 계속 휘둘리면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저 자식 있잖아요. 소희가 헤어지자고 얘기하거나 대출금 갚는 거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또 협박했어요. 소희 씨는 그 못된 놈과 만나면서 자기 인생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아했기에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놈이 너무 교묘하고 나쁜 놈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자금만 있으면 자기 사업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떠들어대던 그놈.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일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행복해했던 소희 씨는 더 많은 대출을 받아주었던 거죠. 처음에는 1금융에서 시작했던 대출이 나중에는 사채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잘렸다고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옆에 있는 여자가 그렇게까지 땅끝으로 떨어져 가는데도 그 자식은 입에 발린 말로 소희 씨를 꼬드겼대요. 소희 씨가 헤어지자고 하거나 대출금을 같이 내자고 하면 또 나쁜 말을 해댔고요. 오빠, 내가 오빠한테 헤어지자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어? 그냥 대출금 갚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그것 좀 같이 갚자고 얘기한 거지. 아, 진짜 왜 그래? 이것 좀 내려봐. 내가 얘기했잖아. 조금만 더 있으면 사업 자리 잡을 거라고.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줄 수는 있잖아. 어? 그거 기다려주는 게 어려워? 소희야, 나 이번 것만 잘 되면 우리 결혼식도 번듯하게 할 수 있고 너랑 내가 그렇게 원했던 대로 남들처럼 우리도 평범하게 살 수 있어. 어? 아,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면 내가 돈 갚아줘야지. 내가 어디 나가서 신장이라도 떼고 팔고 올게. 아, 아니다.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신장 내다 파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네. 내가 나가서 내 몸뚱아리에서 뗄 수 있는 거 다 떼서 그 돈 너 줄게. 그러면 되겠네. 오빠, 어디를 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마저 알아서 해볼게. 어? 내가 해결해 볼 테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더 기다릴게. 그래, 소희야. 나 조금만 기다려줘. 어? 오빠가 나 혼자 좋다고 돈 버는 거야? 아니잖아. 너랑 나, 우리 둘이 잘 살아보려고 내가 일 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줘.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오빠가 소희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잘 살 수 있어.
늘 저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저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순간에는 소희 씨한테도 화가 났어요. 왜 저런 인간을 끝까지 믿었던 건지, 왜 저런 인간한테 바보같이 당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던 중 어떻게 저렇게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대요. 소희 씨는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던 그 순간을 그놈은 소희식에서 벗어날 기회로 여겼던 거죠. 신혼여행, 소희도 엄청나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김준수가 자기 사업자 무조건 식 마치고 바로 해외로 나갔다 와야 한다고 소희한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희가 억지로 신혼여행 가자고 했겠어요? 소희 성격상 알겠다고. 저 자식이 일하는데 자기가 방해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식 마치고서는 신혼여행도 못 가서 그냥 소희 혼자 신혼집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 자식이 잠적한 거죠. 결혼식 이후로 연락처 싹 바꾸고 어디로 간 건지 알 수도 없게 꼭꼭 숨어버려서 소희 그 멍청한 기집애 혼자서 속병 났었어요. 그 자식이 분명히 식 마치고 나서는 대출금도 싹 갚을 수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 한 거죠. 그냥 소희한테 다 떠넘기고 나른 거예요. 그 신혼집도 그 자식이 단기 계약으로 한 달만 계약한 거였던 거라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급하게 단칸방구에서 살고 못 견딘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루가 멀다고 아침에 눈 뜨면 독촉 전화가 몇십 통이 쌓여있고 독촉 문자는 끝도 없이 오고 그 자식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소희 성격상 남한테 부탁도 못해요. 피해주는 걸 싫어하는 애라서 저한테라도 말했으면 부모님이랑 제가 나서서 어떻게든 도왔을 텐데 말도 안 하고 나쁜 기집애. 그렇게 그냥 갔어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까 저 자식 얼굴 보자마자 고객님한테 바로 쪽지 준 거예요. 소희 같은 사람 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행 내내 저는 소희 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희 씨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었던 승무원은 제게 이런저런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내주었어요. 사진에는 그놈이 소희 씨와 나눴던 대화 내용, 결혼 사진, 소희 씨 핸드폰에 남아있던 그놈의 흔적, 그리고 소희 씨가 녹음해 두었던 그놈과의 통화 내용, 이 모두 담겨 있었죠. 그 승무원은 자기 친구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래저래 고군분투를 했었더라고요. 그렇게 그놈의 흔적을 찾고 또 찾던 중 그놈이 소희 씨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와도 연락이 닿았던 거죠. 소희 씨뿐 아니라 그놈은 자기가 만난 여자들한테서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킬 대로 일으키고 도망다녔던 겁니다. 저를 만나기 이전에 만난 여러 여자한테서 돈을 뜯어내고서는 저를 만날 때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업가인 척 제게 접근을 했던 거죠. 저는 그 승무원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연락처, 사업장 주소지까지 공유했죠. 그 내용을 다 들은 제가 그놈과 함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몇 시간 안 되는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소희 씨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소희 씨의 마음이 저를 당신 친구가 있는 그 비행기에 타게 한 건 아닐까 생각도 들었죠. 이놈과 헤어져야 한다. 그리고 죗값을 받게 해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놈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가야 할 핑곗거리를 생각해냈습니다. 사실 복불복이었죠. 오빠, 어, 엄마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대. 고속도로에서. 그런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아빠도 해외에 나가 계셔서 당장 들어오기도 어렵고, 알아보니까 여기 바로 가는 항공편이 있다더라고. 자리도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은 오빠는 여기 있어. 나는 지금 바로 다시 한국 들어가야겠어. 내가 들어가서 오빠한테 연락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상황이 급했던 터라 대뜸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마침 항공편도 있던 터라 그때 바로 나가야만 했어요. 저와 그놈의 결혼식 직후 부모님께서도 곧장 해외로 여행을 가셔서 그놈이 직접 전화를 건다고 해도 한국처럼 빠르게 연결되지 않았죠. 상황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놈에게서 떨어지기 아주 좋은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저희 아버지의 투자금, 그리고 제가 가진 부유한 환경을 보고 결혼한 그놈은 거짓으로 놀란 척 연기만 할 뿐 혼자 한국에 들어간다는 저를 따라 나설 의욕도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놈과 떨어져 먼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 승무원과 같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척척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더더욱 소희 씨가 도와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혼인빙자 사기죄, 혼인 취소 소송 등등. 저와 그 승무원 그리고 그놈의 전전 여자친구, 그렇게 3명의 여자는 그놈을 법의 심판대로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준비한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하객이 있었던 저의 결혼식을 거들먹거리며 그놈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대비한 거였죠. 그놈이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약 일주일이 남아 있었고 저와 2명의 여자, 저희 셋은 그놈을 고소했습니다. 저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그 여자한테 돈 안 주면 뭐 가만 안 두겠다. 그런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 기집애가 저 좋다고 자기가 저한테 돈 갖다 바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민 증거가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한 거예요? 그거부터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지. 와, 나 진짜 억울해 죽겠네. 정말, 야, 니들 이거 증거 맞아? 너희가 조작한 거잖아.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나왔으나 2심에서 그놈은 징역 15년이 나왔어요. 양심 없는 놈. 그 와중에 자기는 소희 씨한테 그 어느 것도 강요하지 않았었고 그 여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라며 항소를 했습니다. 대체 그 많은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 양심 없는 개소리를 해댄 것인지 그놈의 항소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중언아, 아이고 중언아. 엄마가 너 어떻게든 나오게 할 거야. 응? 엄마랑 아빠가 너 어떻게든 나오게 할게. 아이고, 아이고. 조용히 해, 이 사람아. 아이고, 저 망할 놈의 자식 저거. 어디서 뭘 해 먹고 사나 했더니만은, 아이고, 내가 원. 됐어! 그만 울어. 저 망할 놈 저거. 아주 집안 망신 다 시키네, 저거. 아유. 그놈은 고아도 아니었어요. 부모님 2분이 멀쩡히 살아계셨습니다. 그놈의 재판이 일어나던 날, 그 자식 부모님도 와 있었죠. 집 나가서 사기나 치고 살았던 겁니다. 자기 부모님들이랑 연도 끊은 채 말이에요. 징역 15년이 선고되던 그 순간 그놈의 부모님들은 숨 넘어갈 듯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저 자식 여러 사람 힘들게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가면서도 그놈은 자기 잘났다고 억울하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현재 그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야, 이소희, 나왔다. 김준수 진짜 본명이 뭐였는 줄 알아? 이중원이었어. 나 오늘 그 자식 부모님도 봤잖아. 부모도 있더라. 그 자식 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거,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뻔한 거, 그거 오늘 벌 제대로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 소희야, 이제 진짜로 편하게 쉬어. 알겠지? 나, 너 억울한 거 내가 나서서 이분들이랑 같이 풀었으니까. 이제는 나 좀 보러 와, 알겠어? 나 너 보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도 너 보고 싶대.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 꿈에라도 좀 놔라.
알겠어? 보고 싶어, 소희야. 저와 승무원 그리고 그놈의 전전 여자친구, 저희 부모님은 그놈의 징역이 확정되던 그날 소희 씨가 있는 봉안당에 갔어요. 소희 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소희 씨, 얼굴 한번 본 적은 없지만 정말 고마워요. 소희 씨 덕분에 제 인생 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희 씨가 이중원 그 자식 만나면서 받은 상처를 얼마나 해결해 드린 건지, 혹여나 조금도 해결을 못 해드린 건 아닌지, 저랑 다른 사람들이 그놈 벌받게 한 게 얼마만큼 소희 씨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바라는 건 소희 씨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뿐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희 씨 정말로 편하게, 행복하게 그곳에서 소희 씨가 늘 말했던 것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희 씨, 늘 행복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처음 보는 소희 씨의 얼굴. 봉안당에 있는 작은 유리칸 한 칸에 놓여있는 소희 씨는 작디 작은 도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칸 하나가 소희 씨의 공간이었죠. 작은 유리 한 구석에 붙어있는 소희 씨의 이름, 그리고 그 안에 아기자기 놓여있는 소희 씨의 흔적. 사진 속 소희 씨의 얼굴은 참 밝고 환했습니다. 딱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소희 씨에게 고맙다, 편히 쉬셔라 라는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흘렀죠. 저희 부모님 역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라도 푹 쉬어라, 마음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번에도 곧 있으면 다가올 소희 씨의 기일에 부모님과 함께 찾아가기로 했어요. 소희 씨가 좋아했다는 프리지아 꽃 사들고 가기로 했죠. 앞으로 얼마나 더 찾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소희 씨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어요. 정말 고맙고 그곳에서는 마음 편하게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인생을 구했어요. 제가 들려드리고자 했던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저는 참 운이 좋았죠?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상신이 저를 구했다기보다는 저는 소희 씨가 자기처럼 마음의 상처를 갖는 사람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희 씨의 마음이 저를 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처음 쓰는 글이라 두서가 없었을 텐데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